자, 여러분 향수 가봅시다. 정지용이 쓴 향수. 향수는 몇 년도에 써졌죠? 27년. 자, 27년에 써졌습니다.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썼죠. 일제강점기 시인입니다. 자, 정지용이 유학 가기 전에 이제 고향의 아름다움을 시로 남겨서 오래오래 고향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 쓴 시고요.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이 고향이 그리워져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유학 가기 전에 미리 담은 시입니다. 자, 총 1, 2, 3, 4, 5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5연의 모습이 고향의 모습인데 이 고향의 모습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즉 1년과 2년, 2년과 3년의 유기적 연결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총 1년부터 5년까지 유기적인 구성이 아니고 독립적이다. 즉 병렬적인 구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말은 뭐냐? 몽타주 기법이라는 게 가끔 선지에 등장하는데 몽타주는 조각조각 따로 떼어낸 모습을 나중에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자를 몽타주할 때 눈썹을 그려봐, 눈을 그려봐, 입을 그려봐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을 하나로 완성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정지용이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고 누이의 모습을 떠올리고 고향의 풍경의 모습을 떠올리고 이런 것들을 각각 조각조각 내어서 고향의 모습이라고 담은 것이 바로 몽타주 기법으로 그려낸 바로 이 향수라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을 보면 하나의 풍경화를 보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회화적인 이미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회화라는 것은 한 폭의 그림 같다라는 표현이고 시각적인 심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년부터 한번 가볼게요. 1년.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예디하게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름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꼬맨들 이칠리야. 자, 넓은 벌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한 폭의 그림이라고 했으니까. 자, 넓은 벌은 넓어 보이려면 멀리서 봐야 돼요? 가까이서 봐야 돼요? 넓은 걸 확인하려면 멀리서 봐야 이렇게 넓은 게 보여요. 그래서 원경 멀리서 보고 있다. 경치를 멀리서 바라봤네. 원경입니다. 멀 원자 경치 경자. 자, 그 다음에 동쪽 끝으로 예디하게 지줄대는 실개천이 이렇게 해돌아 나간대요. 자, 실 가느다란 천이다 라는 건데요. 실개천이 지줄댄다 라는 표현을 썼네. 자, 지줄댄다 라는 것은 마치 사람처럼 목소리를 냈다는 거야.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얼룩배기 황소가 있어요. 황소가 있는데 자, 얼룩배기 얼룩덜룩한 걸 확인하려면 그러면 이 황소를 가까이서 봐야 될까 멀리서 봐야 될까? 그렇지, 가까이서 봐야지 얼룩덜룩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이동이 있네. 시선의 이동이 있다. 시선 이동. 자, 그 다음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자, 이 황소가 울음을 우는데요.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운다 라는 표현을 썼네요. 자, 해설피는 해석이 두 가지로 됩니다. 뭘까요? 첫 번째, 저녁 무렵이라는 시간적인 배경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낮고 그러니까 저음이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낮고 느리게 우는 울음소리 이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이라는 시각적인 심상도 있고 소리라는 청각적인 심상도 있다는 거네요. 자,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금빛 게으른 울음 중요한 표현이죠. 자,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건 울음이에요. 심상으로 따지자면 어떤 심상이죠? 청각적 심상이죠. 청각적 심상을 마치 금빛 색깔을 가졌다처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얘가 이렇게 울음을 우는데 이게 마치 색깔이 있는 것 같아. 왜요? 해질녘이니까
해질녘이니까 얘가 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 밑으로 할게요. 해가 질 무렵이니까 색깔이 빨간색을 띠는 그런 소리처럼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재밌죠? 자, 그러면 청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네.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 마치 청각에 색깔이 있는 것처럼 청각이 시각적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 이런 것을 감각의 전이가 있다. 전이가 옮겨간다는 뜻이야. 이런 게 감각의 전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함께 공자 감각이 두 가지가 감각이 있으면서 하나의 감각으로 전이 되는 현상,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의 이동이 되어 있는 시가 외부 지문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추일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일서정. 자, 추일서정을 보면은 일광의 폭포 속으로 햇빛이 이렇게 펼치니까 일광의 폭포 속으로 그 넥타이 같은 길이 사라져 간다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점점 사라지는 거지. 멀리서 사라지는 게 보이고 가까이서도 길이 보이겠네. 그 다음에 구름이 저 멀리 보인다라고 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넓은 들 사이로 그 담배 연기를 내뿜는 것 같은 그 기차가 지나간다라고 표현이 돼요. 이건 전부 다 멀리서 보이는 거야. 원경. 그 다음에 가까이서는 막 낙엽이 막 떨어져 있대. 낙엽. 그 다음에 포플라 나무 사이로 낙엽이 막 있대요. 이런 것들은 가까이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원경과 근경의 원근법이 드러난 대표적인 시가 추일서정이에요. 김광균 시인이 1930년대에 썼어요. 자, 이거랑 연결시킬 수가 있겠네. 원경과 근경이 여기서도 나온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관동별곡 아주 오래된 정철의 시조를 보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라고 하긴 힘들다. 조선시대 관동별곡을 보면 폭포를 얘기하는데 이 만폭동에 들어가서 폭포를 봐요. 만폭동 폭포. 그러면 은 같은 무지개 용의 꼬리 같은 옷 같은 용의 꼬리라고 하면서 만폭동의 폭포를 얘기하면서 이 폭포의 소리가 십리까지 들릴 정도다. 그리고 십리까지 4km까지 들릴 정도고, 들을 때는 멀리서 들을 때는 우레소리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눈 같다. 눈 여기 보니까 막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눈 같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우레 같다라는 게 원경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볼 때는 눈 같다라는 게 가까이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경과 근경의 대비가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되게 많죠. 산도화라는 걸 보면은 먼 산 이렇게 나와요. 먼 산, 구강산, 보랏빛 어쩌고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먼 산은 정말 멀리서 본 거야. 멀리서 보이는 산. 그러니까 이거는 원경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맨 마지막에는 암사슴이 발을 씻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발을 씻는다. 그러면 암사슴의 발이 클로즈업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근경이야. 또는 이런 것도 있어. 사슴의 눈에 구름이 돌아간다. 그러면 요거는 눈에 이제 구름이 보이는 거니까 이것도 근경이잖아. 그치? 먼 산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사슴 눈을 봤더니 구름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전부 다 사슴의 눈. 이것도 근경입니다. 자, 요거 추일서정, 관동별곡, 산도화 요거 세 개를 기억해 주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연으로 가봅시다. 이연. 자, 이연. 질화로 제가 식어지면, 질화로라는 것은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질화로. 자, 화로니까 불을 담는 그릇입니다. 계절적인 배경이 겨울이네요. 자, 제가 되어서 식어지면요.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거지. 시간이 경과했어요.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밤바람 소리,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은 지금 밤이고요. 그 소리가 말이 달리는 것처럼 표현했네요. 청각의 어떤 표현? 시각적 표현이에요. 그럼 이것도 뭐야? 그렇지, 공감각적 표현이네.
자, 공감각적 이미지가 있다. 공감각적 이미지. 자, 그 다음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 자,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는요, 엷은 졸음이라는 것은 아주 설핏 든 잠을 얘기해요. 고단해서 지쳐서 아버지가 꿈뻑꿈뻑 졸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지푸라기 베개. 자, 아버지를 회상하는데요. 지푸라기 베개를 베고 이렇게 고단하게 누워 있어요. 고단하고 지쳐서 설핏 얇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푸라기 베개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베개를 보통 지푸라기로 만들지 않잖아. 가난의 코드가 여기에 지푸라기 베개에서 나와 있다. 또는 아버지가 이렇게 고단하게 잠드는 모습에서 가난한 모습이 드러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자, 이제 요 후렴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후렴구. 자, 그곳은 어딥니까? 고향이죠. 차마 미치겠는가? 이칠리야. 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게 물어보는 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서리법이지, 차마 꿈에서도 잊히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고향이 늘 그립다라는 거죠. 고향에 대한 정서, 주제 이런 것들을 집약한다라고 할 수가 있네요. 한 줄에 모아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연마다 반복되니까 운율 형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일감 형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반복되니까 통일감, 운율감.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연과 연 사이를 구분해주네. 그래서 연을 구분해주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해서 후렴구의 기능 네 가지를 서술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후렴구는요, 고려시대에 후렴구 있어요. 고려 소교에 후렴구가 많은데 이 고려 소교의 후렴구에서는 주제와 정서가 집약되지 않습니다. 즉 의미 없어요. 그냥 단순히 흥을 돋구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려 소교와 비교해서 후렴구의 기능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주제 정서 집약 빼고는 2, 3, 4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의미가 1번은 아니다. 1번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청산별곡에 뭐 얄리얄리 얄라썽 얄라리 얄라. 청산별곡은 지금 화자가 너무 괴로워서 청산으로 가고 싶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작품인데 얄리얄리 얄라썽 얄라리 얄라 아무 의미 없고요. 그냥 흥을 돋구어주는 후렴구고요. 그다음에 가시리의 위증질과 대평성대라는 후렴구가 있는데요.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고 하는 이별의 노래인데 위증졸과 대평성대, 우린 지금 대평성대한 시기입니다. 막 이렇게 칭찬하고 서로 막 좋은 얘기 나누는 이런 후렴구는 주제와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완전 이질적이죠. 그래서 주제와 전혀, 화자의 정서와 전혀 연관이 없는 후렴구가 고려소교의 일반적인 후렴구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후렴구는요, 고려소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였는데 이 현대시에서는 후렴구가 보통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후렴구가 쓰였다는 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년 가겠습니다. 자, 3년. 흙에서 자란 향토적이죠. 흙이라고 하니까 파란 시적 허용이네요.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서비스를 함초롬 휘적시던 곳. 자, 하늘을 향해서요. 하늘. 화살을 쐈대요. 막 화살을 쏴요. 근데 마음껏 화살을 쐈대. 이 뜻은 뭐냐? 바로 꿈을 또는 이상향을 향해서 마음껏 화살을 쐈다는 것은 마음껏 꿈을 꾸었다는 거죠. 또는 동경했다는 거죠. 동경. 내가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마음껏 동경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어린 시절의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회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풀섭은 풀숲인데요. 여기 막 풀이 난 거지. 근데 이게 자, 함초롬이라고 돼 있네. 함초롬, 이거는 젖어 있거나 가지런한 모양이에요. 자, 함초롬. 왜냐면 이게 풀숲에 이슬이 맺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맺혀서 이게 함초롬, 젖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젖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함초롬이 의미하는 건 감각적으로 따졌을 때 촉각에 해당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슬이 이야기해주는 시간적인 배경은 새벽,
아침 일찍 또는 아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연 가볼게요. 자, 4연을 보면은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자, 누이의 머리가요, 뒷모습이야. 뒷모습에 이제 머리를 막 딴 거지. 딴 거야. 머리가 이렇게 막 춤추는 것 같대. 밤물결 같대. 근데 그 밤물결이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대. 자, 밤의 물결이요. 물결이, 전설바다의 물결이 춤추는 것 같대요. 물결이 춤춘다. 이 표현은요, 지금 살아있지 않은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화류법, 그 다음에 또 역동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누이의 그 활기차고 순수하고 명랑한 모습이 역동적인 이미지로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즉유법 있네. 원관념은 뭐예요? 원관념. 원관념은 누이의 검은 귀밑 머리죠. 자, 이 머리카락을 뭐에 빗대어서 표현했나요? 밤물결 같다라고 표현한 거야. 밤물결은 보조관념이죠. 직유법이 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누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철 발벗은 아내가, 자, 아내가 있어요. 아내는 맨날 이게 발을 벗었대. 그러니까 신발을 못 신는 거야. 그쵸? 자, 아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동생이 있고요. 자, 이 아내는요, 사철 발벗은 것을 통해서 어떤 코드? 가난하고 고단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무렇지 않고 예쁠 것 없다는 것은 소박하고 평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뭐 그냥 평범했던 아는데 가난하고 고단했다. 따가운 햇살을 등짓대요. 따가운 햇살이라는 것은 지금 시간이 뭐다? 정오라는 거고, 따가운이라는 것은 지금 촉각적인 심상이 활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촉각적인 심상 두 군데 있어요. 따가운 햇살, 함초롬, 요 부분 촉각이 두 군데 쓰여져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쓰인 심상들은요, 청각이 있고요, 실개천이 이제 얘기한다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시각이죠. 그 다음에 뭐 공감각적 심상이 있죠. 두 군데 있죠. 어디에 있나요?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그 다음에 또 금빛 게으른 울음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촉각이 있고요. 그럼 청각, 시각, 그 다음에 청각, 시각, 그 다음에 촉각, 그 다음에 공감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지? 후각하고 미각이 없어요. 됐죠? 후각하고 미각이 없다. 그 다음에 자, 오연은 쓸 데가 없네. 오연. 자, 오연 어디다 쓰지? 오연 여기다 쓰자. 오연은요, 하늘에는 성금별, 별이 있는데 굉장히 뜨문뜨문 있대. 성글다라는 것은 드문 막 빽빽하지 않다는 거야. 이 별이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긴대요.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긴다. 의인법 쓰인 거고요. 그리고 이 별이 옮겨져 간다는 것은 지구의 자전과 그 다음에 뭐 공전에 의해서 별이 움직인다는 거죠. 자, 왜 움직여요? 시간이 흐르니까 시간의 경과가 드러납니다. 어디서요? 발을 옮기고 해서요. 그리고 알 수도 없는 성과, 그리고 아까 나왔던 전설바다에 춤춘다, 이런 얘기들은 실제로 있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고향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왜 드러났냐? 고향의 모습을 조금 더 동화적이고 조금 더 신비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전설바다와 그리고 알 수도 없는 모래성, 이런 것들을 동원한 겁니다. 좀 우리가 좀 기억하고 싶은 거 미화시키고 좀 아름답게, 좀 그렇게 신비스럽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음,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자, 서리 까마귀. 이거는 가을 까마귀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가을이 되면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축 힘없고 이렇게 늘어진 까마귀 소리를 생각하면 돼요. 까깍 이게 아니라 까깍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까마귀 우지짓고. 그럼 청각적 심상이죠. 청각적 심상 쓰고, 그 다음에 초라한 지붕. 그럼 뭐야? 초라한 지붕이니까 가난의 코드가 있는 거죠. 가난의 모습. 그 다음 흐릿한 불빛. 여기도 가난의 코드가 있죠. 아니, 가난하지 않으면 쨍쨍한 불빛이겠지. 자, 그리고 흐릿한 불빛은 시간적으로는 밤을 얘기하는 거죠. 별과 불빛은 밤에 있는 거니까.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도란도란은 정겨운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그런 정겨운 모습이 있던 고향이 그립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고향의 모습을 얘기한 거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이 감각적 심상을 주로 묻게 됩니다. 공감각적 심상을 물을 수도 있고요. 전반적인 심상을 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표현법으로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의인법, 화류법, 서리법 나온 거, 그리고 직유법까지 네 가지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운율 형성 방법 기억해 주세요. 뭐뭐 하는 곳, 뭐뭐 하던 곳, 통사적인 구조가 유사해요. 그래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했다. 그리고 또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했다. 이 형성 방법 두 가지를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매 연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연마다 시간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는 소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1년에서는 해설피, 2년에서는 밤바람, 3년에서는 이슬, 그다음 4년에서는 정오인 따가운 햇살, 5년에서는 별과 불빛, 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자가 있는 공간도 짚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간적인 배경 1년에서는 넓은 벌, 실개천, 그 다음에 2년에서는 방안을 얘기하는 소재가 질화로 또는 집베개, 그 다음에 3년에서는 풀서, 4년에서는 이삭 줍던 곳, 5년에서는 초라한 지붕, 이런 것들을 공간적 배경이라고 공간적 배경을 의미하는 시어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는 곳은 현재 시제, 던 곳은 과거 시제, 그래서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모두 사용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향수를 정리했고요. 향수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외부 지문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주제와 내용이 연관되는 시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고향 이런 것들은 다시 돌아와서 정지용이 시를 쓰는데 예전 같지 않은 거지. 일제강점기에 너무나 척박한 현실 때문에. 그래서 고향 상실감을 노래한 게 고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김상옥의 사향이라고 해서 고향을 생각하는 노래가 있어요. 눈을 감으니까 그 맛있는 꼬치집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여러 가지 감각이 막 사용되면서 막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고향의 장면이 막 떠올라요. 그 다음에 눈을 이제 다시 떠서 그 고향이 참 마음이 애젓하다, 그립다라고 하는 그런 김상옥의 사향이라는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백석의 고향이라는 시가 있어요. 먼 타향에서 이제 아파서 의원을 불러서 진찰을 받는데 그 진찰을 이제 해주는 의원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요. 그래서 나는 고향이 정주라고 하니까 웃습니다. 그래서 정주를 아시냐 물으니까 거기에 누가 살지 않냐 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아십니까? 하니까 나랑 막역한 친구 사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고향이 같음을 확인해요. 그래서 그 짚은 손에 따뜻함을 느낍니다. 촉각적 심상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시가 백석의 고향이라는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이용학의 그리움. 북쪽에 이제 가족을 두고 와서 다른 곳에서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이제 한방눈을 보게 되는데 그 한방눈이 고향에도 과연 오는가라고 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그런 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전 시가를 생각하면 그 최치원의 추야우중이라는 시조가 있어요. 가을날에 비도 내리고 밤이에요. 그런데 타향에서 이제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말리밖에 소리만 들리네. 말리밖은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지금 나오는 향수와 주제가 똑같은 거니까 외부 지문으로 다음 중 향수와 유사한 정서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하면서 나머지 전부 다 내가 말한 거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거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시가 뭐라고요? 정지용의 고향, 그 다음에 김상옥의 사향, 그 다음에 또 백석의 고향, 그 다음에 이용학의 그리움, 그 다음 최추연의 추여우중 5개를 얘기해 줬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향수 외부 지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까지 얘기를 해봤네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